작업 중에는 전기기계기구나 전선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하고 전기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전기 설비 사용 중 작업자 신체에 전기가 느껴지는 현상이 발생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보장성이 있고 작업 후에는 전원을 차단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한 이동전선 및 전기설비 등은 작업장 바닥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해 보관하며 보관 시에는 빗물과 직사광선, 먼지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장성이에요? 저축성이에요? 보장성이죠. 저축성은 어디에다가 두 번째 감전재해 사례는 전원선 피복 파손부에 접촉해 감전된 재해로 파이프 연결부 용접 작업 완료 후 파이프 내부로 진입해 용접면 사상 작업을 실시하던 중 핸드그라인더 전원선의 피복 파손부에 접촉해 감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보험 그러면 피보험자가 재해 발생 원인은 핸드그라인더 전원선 절연 피복 파손에 따른 충전부 노출로 인한 재해로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이고 무슨 자라 그래요? 계약자라. 우리나라는 파이프 내부는 도전성이 매우 높은 장소로서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 위험성이 높은 장소였으나 누전 차단 기능이 없는 배선용 차단기를 접속해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으며 내 거면은 이름으로 통일을 해놓으세요. 작업 안전대책으로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동기계 및 기구 사용 전에 코드선 또는 이동전선의 피복 손상 여부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이제 연금보험 들어놨거든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철판이나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및 기구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에 접속해 사용해야 하며 작업 전 전기기계 기구 등에 대한 적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하고 계약자하고 통일을 시켜놨죠. 내 이름으로. 세 번째 감전재해 사례는 변압기 접근 1개거리 이내로 접근해 발생한 감전재해로 아파트 제도장 공사 및 옥상 방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옆 전기실 내부 바닥에 에폭시 도장 공사를 위해 알루미늄 봉으로 연결된 빗자루로 바닥 청소를 하던 중 전기실 내 특별고압 변압기 접근 1개거리인 90cm 이내 접근으로 인해 감전돼 사망한 사례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은 충전전로의 위험 상태를 방치했고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덮개와 방책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위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업 안전대책으로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 시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덮개나 방책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고압 인가 전류를 알 수 있도록 전압면과 접근 금지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네 번째 감전재해 사례는 변압기 단자대에 신체 일부가 감전된 재해로 전기실 고압 배전반에서 전력설비 부분 방전 감시장치 설치 작업 중 충전부인 변압기 단자대에 신체 일부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벌금을 한 1,000만 원씩 내게 하고 저기 유치장 보내면 재해 발생 원인은 충전전로 근접 작업 시 충전부에 대한 방호 조치가 실시되지 않았고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이며 사가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빌라값은 이미 뭐 했어요? 작업 안전대책으로 고압 배전반 입구 또는 내부 등 고압 활선 근접 작업 장소에서의 작업 시 절연 덮개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노출된 충전부에 접근해 작업할 경우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충전전로 근접 작업자에게 절연무와 절연화, 절연장갑 등을 지급하고 절연용 보호구의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라 그래서
요거는 꼭 명칭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애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보장성만 됩니다. 그리고 돈 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소득, 요 동그라미의 뜻은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 버는지. 그 다음에 483페이지. 아,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러고 보니 저번 주에 깜빡하고 설명 하나 안 드렸더라고요. 신용카드 공제 있죠. 요거는 본인의 연봉에 25%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에 25%면 얼마죠? 75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시려면 750만 원은 넘게 쓰셔야 받을 수 있어요. 네? 1년. 네. 749만 원 쓰면 100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신용카드로 이런 사람이 1000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다 공제받는 게 아니고 750만 원 뺀 얼마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거예요? 250만. 그러니까 초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83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비 있는데 요거는 연봉의 3% 넘게 아프셔야 돼요. 몇 프로 넘으셔야 된다고요? 3%. 근데 계산은 우리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줘요?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3천만 원 벌면 90만 원어치 이상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공제를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는 하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아요. 보험료 공제만 받지.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질병의 예방, 뭐 치료, 장애인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서 저거 잘 봐주세요.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얼마요? 1인당? 50만 원. 그리고 이거는 꼭 영수증에 요 문구가 있어야 돼요. 실용 무슨 용이요? 보정용. 왜 그러냐면 안경 알 없이 테만 쓰시는 분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분들은 시력 보정용이 아니고 미용용이잖아요. 그런 거는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관련된 거 되고 출산 관련된 것도 돼요. 근데 의료법상 뭐여야 돼요? 의료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비 되고 예방접종비 되고 건강검진비도 돼요. 그 다음에 라식 수술 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요건 안 해오셔도 돼요. 이건 프로그램에 있긴 있어요. 산후조리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산후조리원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왜 해주죠? 너무 애기를 뭐 하니까요? 안 낳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애기들한테 쓰는 모든 게 다 인정받는 상황이 올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로는 약해요. 네,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프랑스 쫓아가는 수밖에. 그래서 뭐 20살까지 1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늘어나려면 네, 당연히 세금은 그런 거 안 해도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복지 쪽에 많이 쓸 거잖아요. 지금 어르신들 많죠? 어르신들한테 기초노령연금 나가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그거 누가 내요? 그렇죠. 지금 젊으신 분들이 돈 벌어서 내잖아요. 근데 나중 되면 어른들은 많고 애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는 돈을 줄이던가. 근데 주는 돈 줄인다 그러면 난리 칠 거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내는 돈을 늘리고 주는 거는 똑같이 하거나 조금 줄이거나. 지금 국민연금 올해 안에 결정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예상하고 있는 게 맞아요. 어떻게 될 거냐면 내는 퍼센트는 올라가고 받는 퍼센트는 줄이는 거. 이걸로 거의 확정인데 이제 몇 프로 더 낼 거고 몇 프로 덜 받을 거냐는 올해 안에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애기 많이 낳으면 돼요. 그래서 다 해결돼요.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네. 근데 줄면 줄었지 늘진 않을 거라고요. 조만간.
그래서 요것도 추가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7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고소득자와 고소득자가 아닌 자 기준이 얼마라고요? 7천. 근데 솔직히 요즘에 웬만하면 이거 넘어요. 산후조리원 200만 원짜리 어떤 데인지 아세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는데 내창이라 그래서 복도로 창문이 있는 데가 200 전후. 그 다음에 저기 바깥에 창문이 있으면은 250에서 300. 거짓말 같죠?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강남 가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중국 가면요? 공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공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중국에서 제일 비싼 산후조리원이 1억 넘어요. 이거 예전에 나왔었어요. 1억 넘는 산후조리원이라 그래서 중국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부자가 진짜 부자잖아요. 우리나라 부자는 중국 가면 그냥 돈 있는 사람. 중국 부자가 진짜 부자래잖아요. 그래서 1억 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대상 제외예요. 제외. 그래서 국외는 안 돼요. 국외는 하나만 돼요. 교육비. 교육비 빼놓고 외국에서 카드를 긁든 보험을 들든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엔 바뀔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돼요. 뭐냐면 간병비. 우리 요즘에 만약에 누군가가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있어. 근데 대부분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 돈 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의료비 안 되는데 나중 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간병비 나가는 게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실손보험 적용 금액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인정해줘 버리면 실손보험금 돌려받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돈도 돌려주고 혜택도 주고 그러면 몇 번 혜택 보는 거예요? 2번 혜택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됐었는데 국가에서 봤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난임시술비 30%, 미수가 20%, 특정의료비 15% 이런 거는 누가 해준다? 컴퓨터가.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는 안 해와요. 그 다음에 485페이지 교육비. 교육비는 나이는 안 봐도 돼요. 근데 소득은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대학교 들어가면 몇 살 넘기죠? 20살 넘는 경우들이 많죠. 2, 3학년 됐다. 아니면 복학했다. 그러면 대부분 20살 넘었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안 돼요. 직계 존속이 누구예요? 부모님. 근데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장애인 교육비만 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부모님들 거는 누구 돈으로 가라? 부모님 돈으로 가시라. 자녀가 지원해줘도 교육비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뭐는 가능하다? 외국 교육비 가능해요. 외국에서 쓰는 거 다 안 돼요. 근데 뭐만 된다고요? 네, 교육비는 가능해요. 외국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본인만 대학원 가능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대학원은 누구 것만 된다? 본인 거. 다른 분들이 쓰시는 대학원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죠? 예, 대학원 교육비는 누구만 가능? 본인만 가능.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수강료.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있는 여기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교육받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면서 야간 수업이나 주말 수업 듣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근로자 교육 받으시면 국가에서 지원금 나오거든요. 지원금은 당연히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직계존속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누구라고요? 부모님. 부모님은 뭐만 가능? 네,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대학생은 얼마 금액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금액은 모르셔도 돼요. 금액께서는 누가 할 거다? 네, 프로그램이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저거 리을 잘 봐두세요. 교복 구입비. 무슨 구입비요? 교복. 네. 그래서 교복 구입비 1인당 얼마요? 50만원. 그래서 1인당 50만원까지는 빼주겠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책값도 돼요. 그 다음에 국외교육기관 비읍. 예, 국외는 유일하게 누구만 된다? 교육비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학자금 많이 받죠? 네, 그래서 학자금, 대출에 원리금 상환액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비 잘 봐주세요. 현장 체험학습비 1인당 얼마요? 30만원. 그리고 요번에 추가됐는데 대학 입학 전형료하고 수능 응시료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교 수를 뭐 해야 돼요? 줄여야죠. 왜요? 사람이 없잖아요. 대학 다닐 사람이. 네. 그럼 줄여야 되는데 대학들 먹여 살리느라 뭐 나가요? 세금 나가죠. 좀 쓸데없는 거는 빨리빨리 줄이셔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중에 이 교육기관하고 관련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 것도 좀 바뀌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기 485페이지 보시면 거기 오른쪽 보시면 직계존속은 뭐만 된다고요? 부모님은 예,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 그리고 장학금 안 돼요, 당연히. 왜냐면 장학금이라는 건 혜택 받은 거잖아요. 혜택 받은 것만큼은 또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등록금이 500만 원이야. 근데 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만 인정해줘야 돼요? 200만 원만 인정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장학금 받은 거는 뭐 하셔야 된다? 빼셔야 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 수강료는 누구만 되냐면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가능해요. 이제 이것도 좀 모순이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에서는 사교육을 믿으라 그래야 돼요? 공교육을 믿으라 그래야 돼요? 공교육. 근데 우리 공교육 믿어요? 안 믿죠? 근데 이거는 부모님도 잘못된 거고 학교 선생님들도 잘못한 거 있어요. 저는 학교 여선생님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안 싫어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왜 싫어하냐면 이제 저희 꼬맹이 뱃속에 있을 때 어디였더라? 저기 NC에서 하는 저거 있는데 부페 애슐리. 애슐리를 놀러 갔어요. 밥 먹으러. 근데 갔는데 거기 이제 옆에
한 여자분 4명 내지 5명이 이렇게 모여갖고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밥 먹으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를 겁나 열심히 막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만간 뭐를 간대요? 시집을 간대요. 네. 거기까지도 괜찮아. 당연히 시집 가겠죠. 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예비 시부모님을 뭐 하는 거죠? 쌍욕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학교 선생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나중에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 애가 뭐 해야 되죠? 배워야 되죠. 아니 아무도 없는 데에서 욕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애슐리는 오픈이 통으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네. 저 자리에 앉으라 그래갖고 먹다가 나왔어요. 짜증나갖고. 네. 저희 와이프도 가자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끝까지 먹고 가는 사람인데 가재. 근데 나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자리에 있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초등학교 여선생님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뭐 요번에 뭐 선생님이 잘못 안 한 것도 있긴 있지만 좋게는 안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참고로 그 초등학교 여선생님 중에 한 명이 우리 친척 누나도 거기에 들어가요. 우리 친척 누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솔직히 오픈되어 있는 데에선 욕은 좀 덜 했으면 욕할 수 있죠. 대통령 욕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앞에서 해요? 아니죠.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그냥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잘 봐도 돼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학원비는 누구만 가는 미치야 가도. 근데 이거는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쭉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87페이지 보시면 기부금세액공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부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기부할 경우에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무슨 공제라 그래요? 기부금 세액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나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돈 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는 이렇게만 구분할 거예요. 특례기부금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여기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국가하고. 왜냐면 국가가 법을 만들 때 국가한테 유리하게 만들었을까요? 국가한테 불리하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유리하게 만들었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었냐면은 국가와 관련돼서 돈을 쓰시면 많이 뭐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 등의 무상, 국방원금, 이재민구호품, 학교도 국가하고 관련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학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그 다음에 학교 관련돼서 기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뭐 해주겠다?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거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얘기도 아니에요. 뭐냐면 혼자 사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나는 안 할 거야. 요즘 비혼주의자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혼주의자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 번 거를 다 뭐 할 거예요? 기부할 거야. 그런 분들은 꼭 상속 관련돼서 마무리를 잘 지어놓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사회에 환원하거나 이럴 때 꼭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요? 친척 말고 가족. 본인들 가족. 왜 그러냐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상속분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요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소송 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적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최근에 또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2살 때 아기를 버리고 이제 나가신 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시는데 요 아드님이 안 좋은 걸로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보험 쪽에서 한 3억인가 5억이 나왔대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오셔갖고 뭐 달라? 돈 내놔라. 그 보험금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렇게 소송 거잖아요. 일명 구하라법. 구하라 엄마도 그 상황이었었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앞으로 더 생길 거다, 덜 생길 거다, 더 생길 거다. 그래서 혹시 좋은 일에 하실 거면은 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좋은 일에 써야지가 요즘엔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이라 그래서 종교단체가 있고요. 종교단체 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부금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 정치자금 기부금, 특례 기부금, 종교단체,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그리고 이거는 안 돼요. 노인정하고 종친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거 동창회. 요분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분들은 노인정이나 종친회나 동창회 요런 데들은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친목단체예요? 친목단체죠. 그래서 친목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것까지는 기부금 공제로 인정을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기부라는 건 본인들끼리 쓰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는 거죠. 근데 저도 한때 잠깐이나마 뭐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부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엔 기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아니요, 기부를 하면 이 사람들이 기부금을 가지고 잘 열심히 쓰면 좋은데 어딜 가나 미꾸라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나한테 기부할란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한두 명이 그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게 각인이 돼버려요. 근데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항상 문제는 어느 동네를 가나 저희 동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가는 회사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미꾸라지 한두 마리들이 꼭 문제가 됩니다. 어딜 가든지 똑같아요, 그건. 그래서 요거 기부 그거는 볼 거고, 그 다음에 488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도 2월이 되거든요. 2월이 되는데 요건 몇 년이요? 10년. 근데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것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490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성실사업자라고 있거든요. 시험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성실사업자라고 보시면 저기 신용카드 가맹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장부 비치하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쓸 때 무슨 계좌를 써요? 사업용 계좌. 이렇게 국가 말씀을 잘 들으시면 무슨 사업자가 되는 거라고요? 성실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저희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시험은 사업자 위주예요, 근로자 위주예요? 근로자 위주예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사업 관련된 거보다는 근로 관련된 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절차 496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 뭐 하시라고요? 컴퓨터 켜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한 2파트 정도 남았거든요. 그거 끝내놓고 그 다음에 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96페이지 납세 절차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 원천징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는 돈 주고 받으실 때 못 띄고 받는 거예요. 세금 띄고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많이 하고 있죠. 세금 띄고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천징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민 납부를 하셔야 돼요.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예전에, 지금이야 은행 갈 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예전에 은행 갈 일이 있을 때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은행에 10일하고 25일 날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때 되면요, 요 앞날 9일, 10일, 24, 25일 요때 되면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근데 많은 이유가 뭐예요? 10날은 원천징수나 4대보
원천징수도 이날 내고 4대 보험도 이날 내요. 그다음에 25일 날은 뭐네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이때 가면 은행에 누가 많다? 사람이 많다. 근데 요즘에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요즘엔 뭘로 다 하죠? 네, 모바일로 다 하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과거에는 이날 은행일 보면은요, 은행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훨씬 더 어때요? 길어요.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날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496페이지 밑에 잠깐 보시면 그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말까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은 내년 몇 월 며칠까지요? 3월 10날까지. 그때까지 이제 원천징수를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 보시면 원천징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 이 완납적 원천징수를 다른 말로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이 예납적 원천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근로소득세.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뭐 띄고 받죠? 근로소득세 띄고 받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금액이 100%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말정산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금액 계산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거기 497페이지 밑에 거기 보시면 이자하고 배당은 몇 프로라고요? 14%. 그 다음에 비실명은 우리나라 무슨 제도죠? 예, 실명제죠. 근데 비실명하면은 뭐예요? 예, 45%. 근데 이거 국회의원들이 장난친 겁니다. 원래 이거 하려고 했으면 옛날에 해놨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 비실명에 딱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죠. 근데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왜 안 냈어요? 소멸시효 기간 지난 다음에 걸렸어요. 근데 설마 몰랐겠어요? 아니죠. 예. 뭔가 덮으려고 했을 때 그걸 써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뭐가 지났죠? 예, 소멸시효 기간 지났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난치신 겁니다. 무슨 장난쳤냐면 진짜 필요할 때는 법 개정 안 하다가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믿음이 안 가요.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 다음에 인적 용역하고 그 다음에 의료 보건 용역은 몇 프로라고요? 3%.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랜서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봉사료는 몇 프로 뛴다고요? 5%.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는 6% 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최저세율이 몇 프로예요? 6%예요. 그래서 일용근로자분들한테 많이 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일용근로자분들이 많이 벌면 당연히 많이 뛰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 그러면 많이 버시는 분들, 적게 버시는 분들, 적게 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아우 저분들 돈 많이 벌지 않냐, 가서 해보십시오. 웬만한 사람 가서 버틴다 못 버틴다? 못 버틴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몇 프로라고요? 20%. 근데 3억 원 초과하면은 몇 프로요? 30%. 그 다음에 498페이지. 원천징수도 신고납부를 합니다. 무슨 납부 한다고요? 신고납부. 신고납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근데 결론은 지금 8월이잖아요. 그래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9월 10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위에 박스에 밑에 2번에 보시면 예외라고 있어요. 예,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반기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반기면 6개월이에요. 1기가 1년이잖아요. 그래서 반기 그러면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하려면 상시 고용 인원이 몇 인이야? 20인이야. 결론은 작은 업체예요.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게 해주겠다?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큰 데들은 몇 달에 한 번씩 해라?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이 편할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이 편할까요? 예, 편하긴 6개월이 더 편한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편해요. 6개월에 한 번씩 이 반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인원 그대로 쭉 가야 돼요. 이 인원 그대로 쭉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거 계산 되게 복잡해져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딴 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인원이 바뀌면은 그 6개월 안에 인원 바뀐 걸 또 계산을 해갖고 또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심해. 막 한 달에 막 두세 명씩 막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이래. 그러면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어때요? 편해요. 네. 그래서 반기별을 하실 거면은 우리 회사는 거의 인원 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경우에는 괜찮은데 우리 회사는 좀 직원들이 자주 그만둬. 그러면은 반기별보다는 월별 납부가 좀 더 편하시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 나중에 한번 하면 되고 쭉 넘어오셔서 502페이지 이제 두 개만 더 보면 두 파트만 더 보면은 실기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음에 2월달 월급 줄 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월달 뭐 줄 때? 급여 줄 때. 그러면 우리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하시면 돼요? 2월, 3월? 3월 며칠까지? 10일까지.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3월 며칠까지 하면 된다? 10일까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다니시다가 중가운데 퇴사하시는 분들 있다 없다? 있다. 요 분들은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왜냐면 1월 달에 그만둘 수도 있고 5월 달에 그만둘 수도 있고 우리 그만두는 게 꼭 언제 그만두겠다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시면 된다? 그만둔 다음 달까지 뭐 하시면 돼요?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해야 되잖아요. 우리 돈 받으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게 기본이에요. 돈 받았는데 세금 내기 싫다. 그러면 회사하고 같이 뭐 하시면 되죠? 속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시고 506페이지. (506페이지) 보시면 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기 중간예나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엔 안 나오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있어요. 사업장 무슨 신고요? 현황 신고.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사업장 현황 신고인데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개인 면세 사업자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면요. 면세 사업자도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근데 세금을 내려면 아시겠지만 국가한테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라 그래서 요거는 2월 10일까지 합니다.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내가 면세 사업자를 했어. 무슨 사업자 했다고요? 면세 사업자. 그러면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요거 신고를 하셔야 돼요. 내가 1년 동안에 얼마치 팔았다. 다 신고합니다.
근데 면세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요거 신고를 하시면은 국세청에서 아 이분 1년 동안에 얼마치 팔았네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중간예납이에요. 무슨 예납이요? 중간예납. 이거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은 언제 내는 거예요? 네, 중간에 내는 거예요. 말뜻 그대로. 왜냐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한 번에 다 내기에는 많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한 번에 다 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 나눠서 내자. 왜냐면 나눠서 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나눠서 내면 뭐가 좋죠? 네, 세금 납부할 때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1,000만 원을 내야 돼. 그냥 한 번에 1,000만 원을 내는 거랑 6개월은 500만 원, 6개월은 500만 원, 일명 분납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좋아요? 분납하는 게 더 좋죠. 왜냐면 부담이 뭐하니까요? 덜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예납은 요분들만 돼요. 무슨 소득이 있어야 돼요? 사업소득. 근데 신규 사업자나 뭐 연말정산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고지납부예요. 근데 고지납부 나오면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분들은 50만 원보다 뭐하면 작으면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죠. 요번 분납은 중간예납은 뭐한다? 생략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1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네, 30일까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 소득세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다음 연도 언제까지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소득세는 5개월 후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끝나는 날로부터. 몇 개월 후요? 5개월 후. 그러면 우리 중간은 1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단위니까. 그러면 6월 달에 끝났으니까 6월 달부터 몇 개월 후에? 5개월 후에. 그러면 몇 월이 되는 거예요? 11월. 그래서 11월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끝나는 날로부터 며칠이네? 25일이에요. 소득세는요? 5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요? 5개월. 다 맞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날짜가 딱 맞아요. 25일, 그 다음에 5개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거는 부가가치세도 똑같은데요. 장사가 너무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서 이 고지납부도 똑같은 게 직전 연도 납부 금액의 2분의 1만큼 날라오거든요. 고지서가. 우리 부가가치세도 몇 분의 몇이었어요? 네, 2분의 1이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래서 3분의 1 미만이면 뭐 가능하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3분의 1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몇 프로로 나올 때도 있어요? 30%. 퍼센트로 나오면 30%고 분수로 나오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에요. 한 3%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이게 뭘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그래서 몇 프로보다 작으면은요 30% 30%보다 작으면은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저기 3번 보시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는 내년 몇 월 며칠까지? 2월 10일. 그 다음에 연말정산은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내년 몇 월 며칠까지요? 3월 10날까지예요. 그거는 그 3월달. 그래서 2월달이냐 3월달이냐 있는데 솔직히 그건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508페이지 확정신고와 납부라고 있거든요. 거기 밑에 보시면 확정신고 의무 제외자의 별표세 기칙이에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확정신고 의무 제외자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어떻게 써주시냐면 연말정산이랑 분리과세. 우리 연말정산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연말에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계산했으면 더 낼 거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납했으니까 더 이상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는 신고할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미 다 뭐 했으니까? 네, 다 냈으니까. 거기 보시면 근로소득 옆에다가 연말이라고 써주시고요. 퇴직소득 옆에다가는 분리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는 연말정산이라고 아예 써있죠.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왜 5월달에 확정신고 안 해도 되냐면 무슨 정산했어요? 연말정산했어요. 그리고 퇴직금 받으실 때에는 퇴직금 다 줘요? 세금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주죠? 그런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저기 자진납부 및 분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접세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분납이 있고 부가세는 분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니까? 간접세잖아요. 간접세는 내 돈으로 내는 거 남의 돈으로 내는 거? 남의 돈으로. 근데 왜 사람들이 부가세 낼 때 되면은 돈이 없다 그러냐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누구 돈? 내 돈. 근데 원래 본인 돈 아닌 것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빼놓고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금 낼 때 되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 돈처럼 쓰니까. 그래서 얼마 넘으면 분납 되냐면은요 1,000만 원 넘으시면 분납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으시면은 분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넘으면 이때는 50% 이하만큼 분납할 수 있고요. 1,000만 원만 넘으실 때에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1,500만 원을 세금 내야 돼. 그러면은 1,000만 원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 뭐 하는 거예요? 분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5,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2,500만 원 먼저 내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뭐 하면 돼요? 분납하면 돼요. 요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넘을 때에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뜻이 뭐냐면 만약에 1,800이야. 그러면 1,000만 원 먼저 내고 800만 원만 거기에 써 있어요. 몇 개월 이내요? 2개월 이내에 내시면 돼요. 근데 2,000만 원이 넘으면은 50%까지는 분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넘으면 대부분 반반씩 냅니다. 왜냐면 49% 이런 건 이상하잖아요. 계산하기도. 그래서 일명 반반. 반반으로 대부분 납부를 하세요. 근데 지금 열심히 떠들었는데 시험 문제는 분납 갖고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 이거 아니어도 낼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안 내진 않습니다. 내긴 내는데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보시면 소액부징수라 그래서 1,000원보다 적은 건 세금 안 내는데 이자는 내요. 이자는 얼마도 낸다고요? 100원도 내요. 10원도 내고 세금. 그 다음에 거기 509페이지에서 저희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은데
저기 4번에 보시면 지출 증빙 미수치 가산세라고 있어요. 우리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런 걸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증빙을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명 간이영수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간이영 그 증빙 일반 영수증은 얼마까지 가는? 3만. 그래서 3만 원 넘는 간이영수증을 만약에 끊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의 몇 프로만큼 세금 내셔야 돼요? 2%. 몇 프로요? 2%. 그래서 간이영수증으로는 얼마보다 작은 것만 끊어라? 3만. 그래서 3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냅니다. 근데 몇 프로 낸다고요? 2%.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격리 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안 나가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50분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